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문장 혹시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편지에 담긴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도록 직설적이잖아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고대의 한 문서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해 볼 자료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데요. 오늘의 미션은 이겁니다. 이 짧은 글에 담긴 한 공동체의 골칫거리, 바로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일은 안 하면서 말썽만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해법을 추적해 보는 거예요. 고대 공동체가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그 원칙과 지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게 단순히 게으름뱅이를 혼내라 뭐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훨씬 뛰어넘거든요. 오히려 공동체의 건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섬세한 사회적 지침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이 말하는 일의 진짜 의미는 뭘까? 그리고 공동체는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는 단호함과 그럼에도 품어주는 따뜻함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과연 어떻게 잡으려고 했을까?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균형인데요. 그럼 가장 충격적인 구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잠시만요. 떠나라고요? 이건 뭐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냥 일을 좀 안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한 건가요? 전 이 부분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는 표현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게으르다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느낌은 이제 군인이 대열을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는 모습에 가까워요. 즉, 공동체가 정한 규칙이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 전체의 조화와 보폭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모든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아, 공동체라는 오케스트라에서 혼자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연주자,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빈둥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혼란을 주는 아주 적극적인 민폐 행위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듣고 보니까 현대 직장에서 보이는 문제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작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온갖 회의 소집하고 다른 팀 일에 끊임없이 관여해서 오히려 전체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요. 정확합니다. 11절의 표현이 바로 그 모습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참견만 하고 다닙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종종 not busy at work, but busybodies 라는 일종의 말장난처럼 번역되거든요. 비지바디스. 네, 자기 일에는 바쁘지 않은데 남의 일에만 바쁜 참견쟁이들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생산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산성까지 깎아내면서 공동체 전체에 마이너스를 끼치는 행동이죠. 2000년 전에도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가 조직의 큰 골칫거리였다는 게 참 놀랍지 않으세요? 에너지 뱀파이어라니, 와,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쓴 바울이 아주 강력한 본보기를 제시한 거군요. 8절을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으며 도리어 여러분 중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일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리더로서 당연히 공동체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스스로 노동의 가치와 자립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현대 리더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편지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논쟁적인 구절이 등장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오해를 낳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논리로 잘못 사용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이 구절만큼 맥락이 중요한 구절도 드물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일하기 싫어하거든이라는 조건입니다. 병들어서 일할 수 없거든, 이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능력이 없거든, 이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죠. 즉, 일할 능력과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공동체의 선의에 기생하려는 고의적인 태만을 겨냥한 아주 엄중한 경고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복지제도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일종의 내부적인 자원 분배 원칙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의 돌봄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 자원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병들거나 과부가 되거나 해서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자원이 흘러들어가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이건 냉혹한 처벌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아, 원칙은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더 궁금해지네요. 사귀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건 좀 심하게 들리거든요. 14절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니 이건 어떻게 봐도 공동체 차원의 왕따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처벌이나 복수가 아니라 그 구절의 뒷부분,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십시오에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시켜서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왜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건강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아, 행동 교정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정말 의도대로 작동했을까요? 자칫하면 그냥 공동체에서 한 명을 합법적으로 따돌리는 구실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다수의 이름으로 한 개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정당화 수단이 될 위험도 있어 보이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바로 다음 15절의 구절이 이 모든 지침에 균형을 잡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없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위험한 지침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바로 그 다음 구절이요. 그 강경한 조치 바로 뒤에 15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와, 앞선 지침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면 이 구절은 갑자기 너무 따뜻하게 들리거든요. 이 둘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머리가 좀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단호하게 선을 그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따뜻하게 품어주라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놀랍도록 정교한 균형 감각이에요. 둘 다 하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귀지 말라고 하면서 공동체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단호함을 요구해요. 하지만 동시에 원수가 아니라 형제자매라고 말하며 그 사람이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관제의 틀을 절대 놓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마치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면서도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바로잡아주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단호함과 따뜻함의 공존이군요. 징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는 추방이 아니라 다시 건강한 구성원으로 회복시키는 복귀에 있다는 걸 명확히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공동체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한 개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정말 쉽잖아요. 원칙만 강조하다 보면 냉혹한 조직이 되고 관계만 강조하다 보면 규칙이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 둘 사이의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 이게 이 공동체가 추구했던 가치였던 거죠. 이 균형 감각을 생각하니까 이 편지가 쓰인 전체적인 배경이 궁금해지네요. 이 공동체가 혹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나요? 왜 이렇게까지 내부의 질서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던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편지의 시작과 끝을 함께 봐야 해요. 편지의 시작인 1절과 2절을 보면 저자는 공동체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요. 아,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위협이 있었던 상황이군요. 그렇죠. 공동체가 외부의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암시해요. 그런데 이런 외부의 위협에 맞서려면 내부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내부에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은 단순히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해치고
안정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심각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밖에서 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집안에서 누군가 계속 불을 지르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었네요. 그러고 보니 편지 마지막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17절인데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나의 표시입니다. 나는 이렇게 씁니다. 갑자기 자기 필체를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자, 그건 오늘날의 공식 서명이나 위조 방지 홀로그램 같은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가짜 편지를 써서 퍼뜨리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도 그런 위조 편지들 때문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자인 바울은 편지의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이 받아 적게 했더라도 마지막 문안 인사만큼은 자신의 고유한 필체로 직접 써서 이 편지가 내가 보낸 진짜 편지다라고 보증하는 장치로 사용한 거죠. 일종의 본인 인증이었군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이 작은 디테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이 편지가 어떤 추상적인 신학 이론을 담은 논문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뉴스와 같은 위조 편지가 돌아다니고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등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진짜 편지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긴 원칙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저희는 거의 2000년 전에 한 공동체가 내부의 무질서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단호한 책임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적용하되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라는 관계 회복의 원칙.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고대의 텍스트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역설적으로 진정한 돌봄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직장에서든 여러 모임에서든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든 무조건적인 수용과 비판 없는 긍정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지지와 엄격한 책임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